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하우스 맥주 유행하는 거 보면서 집에서 내가 만든 막걸리 한 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술 한 번쯤 꿈꿔보셨죠? 전통 발효의 원천 기술은 전통 누룩입니다. 누룩을 알아야 나만의 술,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으로 오세요. 전통 누룩과 우리술 그리고 현미식초의 장인 안성권, 마용옥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른 김치, 된장, 고추장처럼 내 손맛이 나는 발효식품에 도전하세요. 그 맛을 몰랐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농장 마마스팜 www.mamasfarm.co.kr www.mamasfarm.co.kr에서 2016년 전통 발효교육 1기부터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479-8075 010-5479-8075입니다. 5479-8075.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무언가를 막 적고 계세요. 급하게 시험 보기 전에 막 프린트 적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 딱 그 모습이었어요. 흡사.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원래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물론 대학교 때는 시험 공부 잘 안 했지만은 고등학교 때 시험 할 때 이렇게 시험 보기 직전에 막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딱 시험 본 날 가가지고 놀러라라 놀면서 그때 막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공부 안 했어? 이렇게 벼락치기 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약 올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전에 본인은 공부를 다 끝내놓고. 물론 안 했죠. 아우, 얄미워. 말만 들어도 얄미워. 네,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죠.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본의 아니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저거는 까먹을까봐. 네. 이제 50대가 됐기 때문에 빨리 적어놔야지. 안 그러면 까먹어서. 네. 네. 자, 20대 국회. 국방 전문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신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이게 너무 기니까 이제 의원님이라고 할게요. 예. 네, 그토록 저희가 불러드리고자 악망했던 그 이름 의원님 괜찮으시죠? 갑자기 20대가 된 느낌이네. 20살? 예. 아니 헤어스타일이 20대 스타일로 바뀐 것 같아. 미장원에서 깎았어요. 네. 미용실에서 예. 얼마 주고 깎았어? 헤어스타일 2만 원이요. 2만 원? 네. 오 비싸게 주고 깎으셨네. 비싼데. 아니, 지금까지 아마 머리 자르는데 제일 비싸게 자랐을걸? 제일 비싼 거죠. 그럼. 그동안에는 아니, 일단 급을 올려봤지. 그렇구나. 예. 그동안 국방부 거기에 저기서 하는데 대충 깎은 거 아니에요? 뭐 대충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별이 안 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대충 깎고 삼각지에서 술 먹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또 그렇게 극단적해서. 자, 저희 서포터즈들 굉장히 많잖아요. 팟짱의 서포터즈들 풍무양꼬치가 드디어 일산점을 냈어요. 4월 28일. 우리 여기 한번 가야 되는데. 얼마 안 됐네요. 김종대 당선인 축하 파티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축하를 위한 그 번개 이런 거 한번 해요. 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요? n분의 1로 내야 됩니다. 물론.
내려고 그랬구나. 그 저희가 내려고 그랬어요. 단속 기간입니다. 그래, 아 요새 특별 단속 기간이에요? 예. 아, 당선 사례도 네. 엄벌에 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주면 저희가 내면요? 그것도 기부행위입니다. n분의 1로 기부행위 가요. 예. n분의 1 n분의 1로. 그래요. n분의 1로 2만 약간 원씩 좀 할까? 야박하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법은 하죠. 지켜야 법을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요. n분의 1로 해서 3호선 정발산역 2번 출구 포시즌 빌딩 직영점을 내셨어요. 예, 여기 반드시 한번 가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요새 재밌는 그 광고도 또 내셨더라고요. 경기도 방송에. 그래서 언제 한번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기대됩니다. 예, 사장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꽃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 네, 꽃주문닷컴이 저희들 그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꽃을 주문을 많이 안 하나 봐 사람들이. 어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꽃주문닷컴에 반드시 한 송이의 꽃을 사모님께, 어머님께, 아버님께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꽃주문닷컴에 배달을 하려고 해요. 김종대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김종대 단장님도 의원님도 이제 하세요? 아, 그것도 선거법에 또. 이게 선거법에 걸려요? 가족 간엔 관계없는데. 가족 간은 괜찮아. 아예 엄마한테 그거. 보냈는데 왜 선거법이야? 그거 아닌가? 아니 괜찮을 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유권자 아닌가? 너무 쫄아있어 지금. 너무 쫄아있다. 야, 가랑잎에도 조심해야 돼. 가랑잎에도. 국회의원 처음 되니까 이래. 두 번째 됐으면은 이렇게 안 줄 텐데. 내가 보기엔 가족 간에는 좀 드려. 그렇게 되는구나. 안 줘서 문제가 돼. 꽃 무슨 닷컴? 네?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으로 해주세요. 검색창에서 김창수 원장님 뭐라 그랬죠 제가?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 네, 학습 효과가 역시 똘똘한 분이야.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예.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 출석 체크, 자발적 출석 체크를 해주고 계세요. 인천입니다. 날씨 맑음입니다. 오늘 날씨 엄청 덥대요. 27도까지 서울 오른대요. 어쩐지 양복 입고 나오는데 덥더라고요. 오늘 벌써 덥대요. 계절이. 오늘 그 바람이 거세게 불고 네. 또 저녁에는 내일 비 남부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네. 밤늦게는 서울에도 비가 온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산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비를 맞겠어 그냥. 많은 질문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종대님. 해병대 스타일로 머리 깎으셨네? 해병대 스타일이에요? 아, 그런가?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그 지금 해병대 좋아해. 해병대 그렇군요. 오늘 어찌됐든 힘차게 저희들 출발하겠습니다. 예, 어제가 좋습니다. 노동절이었고요. 5월을 신록의 계절 5월이잖아요. 요새 정말 나무만 보면 가슴이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그냥 행복한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그 노동절 기념 집회 대학로에 참석했는데 그 파란 실록이 우거진 그 네. 뚫린 대학로 사이로 그 수없이 많은 인파에 그 뭐랄까 어떤 잔물결처럼 무수히 많은 잔물결처럼 반짝이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서늘하게 바라오는 초여름의 어떤 그 정치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노동의 꿈과 희망에 대한 어떤 염원이 어우러지는 참 아름다운 집회였어요. 예, 그러면서 그 앞으로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이러한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이었다. 이러면서 상당히 자축하는 분위기가 네. 과거의 집회의 침울한 분위기와 많이 대조가 됐다. 오, 그렇군요. 그 점에서 참 어제 집회는 굉장히 신바람 나는 집회였습니다. 그렇군요.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전혀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의 의미를 국민이 국회를 심판한 거라고 그러셨는데 네. 노동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정권을 심판한 거라고 네. 어제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서로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근데 요즘 박근혜 대통령 말에 신경 쓰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요새 또- 새누리당도 오다가 안 통한대요. 예. 그 친박 출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기준 의원이 출마했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8개월 장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재밌는 말 건 안 들어, 이제. 뭐냐면은 네.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친박 마케팅 하지 말아라. 예. 친박 마케팅 예, 하지 예, 말아라 예, 그러잖아요. 예, 예. 그동안에 친박을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해요. 왜냐면은 무슨 친박이니 진박이니 해가지고 그걸 마케팅 하도록 촉구한 사람이 청와대 아니었어요? 그래요.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만 뽑아달라고 그래서 진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 언제 했냐 싶이 지금은 이제 그 친박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정치 하려고 마케팅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예. 내 사진 걸어놓고 당선된 사람들 말이야. 저도 참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결국은 저기 그 편집국장들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유승민 복당이 물 건너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제 선거 이후에 모든 걸 회자 정리하고 집권 후반기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 출발해 보자. 그렇죠. 그동안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앙금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털고 한번 새 출발해 보고 국민에 대한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보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외로운 난파선처럼 청와대가 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셀프 탄핵이다 제가 보기엔. 셀프 탄핵이다. 셀프 탄핵이다. 네. 자기가 자기 살 길을 막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선의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도 무서운 게 있죠. 민의가 아주 회초리처럼 따가운 걸 알아요. 네.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멘탈로는 겸손해지고 싶어도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숭고하고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스스로. 네. 자기 스스로 어버이 연합의 마음을 갖고 있는 어버이의 마음이신데 네. 어떻게 자식 같은 저기 정치 똘마니들한테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께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한 거 아닌가. 자꾸 안 되는 걸 하라고 말이지. 이러면 더 망가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최근에 러브레터를 많이 안 보냈습니다만은. 네. 다시 시작하실래요? 그런 점에서 그 심정도 헤아려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안 되는 걸 자꾸. 그러니까 옛날에 걱정이에요. 그랬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화기 때 이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양반들이 그걸 보고 저 힘든 것을 내가 왜 해? 아래 것들 시키지. 뭐 그랬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해방 이후에 네. 우리나라 이제 현대 정치, 정당 정치가 시작했을 때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 표를 못 얻어서 탈락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특정한 사람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니 나왔어요 신문에 가인 김병로. 아 나왔나요? 네 나왔잖아요. 나왔어. 김의겸 그래요? 기자 칼럼으로 나왔잖아요. 누구? 김의겸 한겨레 그랬어요? 기자 칼럼으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저 아래 것들한테 네. 퍼달라고 퍼달라고. 구실보에 다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세상에 사시는 분들은 이 말은 이제 설사 민심 뭐 민초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딴 세상에 사시는 분들은 민의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구중궁궐로 갇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그 저는 이 민의가 뭔지 알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를 거라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도 여전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이번 선거는 국회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한 데서부터 민의를 잘 모른다는 여전히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한테도 욕 먹었어요. 지금 동아일보는 더 심했어. 저는 동아일보도 욕 먹. 그리고 욕하고.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거는 이번 선거 결과가 일단 그 강론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뭐 세월호에 대해서 분개한 분들은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한 것이고 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분개한 분들은 뭐 그걸 가지고 또 이 심판의 표를 던진 것이고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분개해서 심판의 표를 던진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언론사 편집국장 그 회의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정교과서를 추진 안 하면은 이 교과서대로 가면은 북한식으로 북한 내에서 통일된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럼도 안 읽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신문은 스크랩을 해서 보고를 할 텐데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심리가 텐데. 있을 수 있죠. 보기가 싫은 거죠. 예컨대 아. 저도 한겨레나 이런데 실론을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거의 댓글은 안 본단 말이에요. 아. 사실 80%가 상처받을까? 악플인데. 악플 상처받을까봐? 근데 어떨 때는 안 보는 게 의식적으로 좋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신문을 찌라시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런 거 보면서 정신이 혼미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찌라시 보는 게 훨씬 속편한 거야. 버전을 달리해가지고. 아니 참모들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보고서 잘 챙겨주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 그러니까요. 참 이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 저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어제부터 그 사저 일반인들에게 첫 공개가 돼서 이제 저도 주말마다 사진 5월 봤습니다. 예. 5월에 매주 그 주말마다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한다는데요. 그 서재에서 뭘 하시다가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이 소리가 들리면 하루엔 10번도 나갔대요.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그 메가폰 있잖아요. 피곤했겠다. 그러니까 그 핸드마이크 손에 쥐고 뭐 내가 생전에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인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너스레도 떠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중궁궐에 청와대에 갇혀가지고 신문도 안 읽고 신문도 찌라시로 이렇게 번역된 거를 읽고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은 대통령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민심을 잘 알기 어려운 거죠. 근데 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네. 제가 또 방금 그 장윤선 기자 이야기 들으면서 할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종석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NSC 사무처장으로서 노무현 정부 외교 통일 안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한 양반인데 그분이 뭐 책을 하나 냈어요. 작년인가 냈었죠. 칼날의 평안가. 예. 근데 거기 이제 앞부분 보면은 2003년이죠. 2003년 5월 달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이제 미국 갔다 와가지고 첫 번째 그 참모들과 회의를 하는 그것에 네. 대해서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이종국 장관이 갑자기 저한테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뭐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상세히 적어서 지금 회의 들어가니까 대통령한테 회의 가니까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았으면 절대로 못 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겁없는 청와대 행정관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멀리 갔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쫙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번 방미는 5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너무 가서 편하게 함부로 하신 거고 둘째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제가 말을 조금 가서 이렇게 했죠?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근데 비서관이셨잖아요. 아니 행정관. 아니,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 말단 행정관이었는데 말단 행정관. 그 옛날 같았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구족이 망할 짓을 했는데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때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취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적절치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용감하게 이건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다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민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는 금방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만 듣기 편한 것만 하고 신문조차도 귀찮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통령은 지금 머릿속에 어떤 게 있냐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거. 어떤 겁니까? 신문, 국회예요. 팟캐스트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신문이나 국회나 팟캐스트는 그렇지 팟캐스트는 이해한다 칩시다. 이 너블리타도 무지하게 안 좋아해요. 그건 이해한다고 하시는데요. 신문이나 국회를 싫어하는 거는 신문이나 국회는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귀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팟캐스트 왜 싫어하지? 인기 많은데 그러니까 저기 그걸 구별 못하는 것이죠. 정치와 통치는 다른 겁니다. 통치라는 거는 국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지도자가 그냥 해야 되는 영역이 통치예요. 그러나 정치는 모든 국민들에게 조정하고 합의하고 설득해야 네. 되는 과정입니다. 예. 이걸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계선이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국가가 비밀리에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왜곡하고 비밀 동맹을 맺는다든가 이거 어떻게 국민들한테 일일이 그 동의를 구하겠습니까? 가끔은 네. 그럴 일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네. 이래서 우리가 제한적이나마 통치행위란 게 있다고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아니거든요. 그건 정치란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통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가 실종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국 현대사의 또 불행이기도 해요. 일찍부터 정치는 죽고 통치는 발전해 왔거든. 그 연장선에서 반듯한 자세의 통치자가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니까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머리칼 한 올이라도 흐트러지는 걸 원하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 충성하는 국회 또 언론에 대해서도 저렇게 까칠까칠하는 거지 이제 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저희가 벌써 4년째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차피 이 얘기 안 듣는 거 다 알고 떠드는 그래요? 거니까. 근데 괜찮아요. 국정원은 뭐 하는 거야? 이거 전달해야지. 보고서 드려도 안 보신다? 거기도 안. 이제 좋은 이야기 중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구나. 듣기 편한 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금방 말씀했잖아요. 우리보다 조선일보가 더 세게 동아일보 비판해요? 우리보다 더 세게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 또는 종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박근혜 체제를 가지고는 이제 다음 정권의 재생산이 안 된다, 재창출 안 된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박근혜 이제 버리기가 시작된 그렇죠. 거지. 이미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선이나 어떤 동아일보나 종편이 생각하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딴 새누리당으로 그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으로 빨간색 상징으로 하는 새누리당에서 무슨 네. 다른 색깔 상징으로 하는 새누리당 이명박에서 박근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체제를 이제 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안은 안 보이고 일단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이제 동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잘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은 네. 이 이제 종편하고 우리하고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게 차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묘한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글쎄, 저희가 좀 그래도 다르겠죠. 저희가 비판하는 각은 전혀 다른 각이기 때문에 그건 같을 수는 없는데.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순진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그 임기 말이고 그 보수 안에서도 뭐 새로운 권력 재편이 필요한데 그걸 또 허용하지 않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본인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본인도 알고 있군요. 예, 복당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좀 쉽지 않겠죠? 뭐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국회 개원을 해도 본인은 좀 이렇게 조용히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좀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그와 별개로 좀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새누리당으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못 들어오게 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들어가고 싶고 이 충돌이 올 하반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네, 저는 민주당엔 이해찬이 있고 새누리당에는 유승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예. 사실 이해찬 네. 의원 같은 경우 복당하면 네. 김종인하고 얼굴 마주치겠습니까? 치고 싶겠습니까? 전화 통화도 안 하셨대 지금까지. 여긴 더 심각할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훨씬 더 심각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건 뭐 정의당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당내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푸념 삼아 얘기했는데 우리 정의당은 왜 무소속 영입 못하냐? 우리도 열석 만들면 안 되냐? 영입해서. 영입해서. 예. 탈당한 사람이 없잖아. 근데 아니 저 못 돌아갈 사람들은 많잖아. 그리고 또 저기 공천에 컷오프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도 영입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 때 써먹으면 안 되냐. 내가 보기에 열석급 프로젝트 네.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진짜 안보 저 가짜 뭐지 그거 있잖아요. 정욱식 진짜, 씨랑 같이 하는 거 진짜 진짜 안보 안보입니다. 예. 진짜 안보. 저기 새로 한 분 영입하셨던데. 예, 김광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셋이서 하시더만. 예. 예. 그러면 제 생각엔 말이에요. 우리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순혈주의입니다. 이런 순혈주의 사고가 내부에서도 많은 분열의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진보가 많이 현대화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정치의 본질은 과감한 연대와 재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교적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우리도 외연을 좀 확대하면 안 될까? 왜냐하면 제가 또 정의당에 들어간 게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게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사고의 유연성도 좀 발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큰 당들이 거의 다 이제 보수화되는 추세에서 이제 진보 정당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은 여전히 어떤 대의가 필요한 대변이 필요한 어떤 사회적 약자 색깔을 좀 분명히 함으로써 어떤 거대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보 정당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노동악법에다가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에다가 네. 이제 드디어 1인당 GDP가 감소하는 즉 부모보다 자식이 못 사는 시대로 처음으로 처음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민생의 위기 속에서 지금 또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경제에 대한 성장주의 신화에 대해서 맞서는
다른 어떤 이념적인 어떤 지형 하나가 필요한데 이걸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에도 앞장서고 있고 그렇죠. 뭐 또 양적 완화에도 또 뭐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사실은 구조조정에는 또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국 정치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으니 네. 나름대로 어떤 개혁과 진보를 향한 우리의 어떤 의지와 꿈 이런 것들은 더 다질 때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 균형을 이루을 때 정치가 또 건강해질 수 있고 생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정의당이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막 여러 가지 얘기가 하나로 딱 돼서 잘 이렇게 구분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조조정 문제는 구조조정 문제들 되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 박근혜식 정치, 그다음에 정의당 등 그 진보 정당의 역할 이런 것들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주제 토크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래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 그 서원이 굉장히 길었어요. 서포터즈들 광고하다 보니까 무한정 얘기가 길어졌어.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디가 계신지 알고 계시죠? 아이 뭐 알죠. 54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 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그 정상회담 비롯해서 그 이란은 또 종교 지도자도 만나야 되나 봐요. 하메네이와의 면 넘버원. 예.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부러우실 거예요. 예, 부럽다고요? 네. 왜요? 아니 넘버원이 있어가지고 통치를 막 하니까 넘버원이 이렇게 대통령이 넘버2잖아요. 그러니까 넘버원이 이렇게 대통령 밑에 대통령을 이렇게 부리니까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정계 개편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정치평론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정치 모델이 이란식 모델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오늘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공식적인 일정을 앞두고 국영신문이죠. 이란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북한 문제를 세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5차 핵실험 임박한 상황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이 있는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란식 모델이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북한도 이란처럼 진정한 의미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좋겠다. 핵 문제 해결 과정으로 나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북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핵 개발의 희생양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 문제를 이란 문제하고 연관돼서 좀 분석을 하신 건데, 우선 김창수 원장님은 좀 이런 접근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란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명백하게 성격이 다르죠.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 북한은 이제 NPT 탈퇴 국가이고 이미 지금 올해 들어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악말로 해가지고 할 것 다 했어요. 북한이?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예. 그러니까 이 소형화는 안 될 거다 그랬더니 소형화 됐다 그러고 핵탄두의 소형화.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입이 안 될 거라 그랬더니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다 그러고. 상마제.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발사도 성공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의 핵 기술이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미 도달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잠수함도 그렇죠. 잠수함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수소폭탄까지도 개발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란하고는 분명히 이제 핵 문제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핵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만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하고 도발하고 미사일 막 쏴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불안하게 생각하잖아요. 다 싫어하죠. 문제는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계속 이란 가서 말하고 외국 가서 말하는데 그는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더 걱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렇게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 개발하고 무슨 막 미사일 쏴대고 잠수함에서 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북한을 제대로 다루고 제대로 상대할 줄 아냐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가가지고 북한 핵 어쩌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것보다는 그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그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서 그래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없게 만들 것인가 요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거나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
뭐 딴 데 나와가지고 쟤네들 핵 가지고 있어요 하고 말하는 거라든가 쟤네들에 대해서 제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가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외교, 대북 정책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란 가서 얘기한들, 미국 가서 얘기한들 정말 중요한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거기서 이제 이란의 핵 그 타결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란의 핵 타결의 그것은 뭐냐면은 좀채로 안 될 것 같은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를 오만이나 영국 같은 중재자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어려운 협상을 대화로 해결해낸 거 아닙니까? 이걸 이란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북한에는 안 통한다. 이 얘기죠. 결국은 대화와 협상의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얘기하는 지금 육자회담 체계라든가 평화협정 그 협상이 시작돼야 된다고 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무용론이죠. 그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남는 것은 압박과 제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압박과 제재에 있어서 핵심 수단은 군사 제재입니다. 군사적인 어떤 압박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로 이것이 장기화될 어떤 상황을 이미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 문제를 협상하려고 할 때 우리가 끼어들 자리도 마찬가지로 없는 겁니다. 무용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극단적 상황이란 걸 우리가 한번 가정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북한에서 최근에 그 핵이나 미사일 실험이 다 실패하는 징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수단위 미사일을 3번 쐈는데 각기 다른 사유로 추락했습니다. 한 번은 폭발, 한 번은 추락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잠수함 그 발사 미사일도 이게 성공한 게 아니라 날아가다가 폭발했거나 뭐가 잘못됐다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 분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이런 실패를 불사하고 실패를 무릅쓰고 도박을 강행해야만 되는 북한 정권 내부의 특별한 사정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냐? 이런 실험이 실패하면은 북한이란 국가의 위신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당대회 이제 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만에 열리는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이것이 실패했다는 스타일 구기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신중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리고 정말 핵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집념이 그토록 확고하다면 이렇게 무엇을 보여주기보다는 실제로 핵을 소형화하고 그 운반 체계인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더 집중하고 실용적인 경로를 채택했어야 될 북한이 왜 대외 과시적 행태만 고집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가. 이런 점에서 김정은 어떤 위원장이 최근에 갖고 있는 매우 절박한 타임 스케줄. 이건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끼는 이런 어떤 그 심리가 좀 어느 정도 드러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긴박함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핵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건데 즉 체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핵 억지력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자체 진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것을 완결 지어야만 될 결국 초고속으로 가야만 될 이런 강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압박이 더 빨리 개발하라는 압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이건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고 압박과 통제의 수단을 높이니까 그만큼 왜 저러는 거야? 북한이 바빠지는 거죠. 빨리빨리 해서 더 바빠졌어요. 저 속도에 맞추려면.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핵 능력을 가져야 협상력도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러다가 실수도 많고 이런 거 아니냐.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통상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개발 중인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그게 1급
그 군사 기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개발 중인 무기 체계를 북한은 완성도 안 되는데 다 공개해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런 것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첫째로는 북한이 그동안에 그 말의 위협을 계속 했는데 네. 이제는 그 말의 위협의 한계를 북한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로써 그동안 위협을 했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군사 기밀의 공개라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군사적 수준이 네. 말로 말하는 것에 빈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는 그런 이제 압박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언론이 분석하는 것처럼 이제 당대회를 앞두고 네. 당대 36년 만에 7차 당대회가 열리니까요. 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뭐 성과 과시용 또는 뭐 축포용 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건데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뭐 실패하려고 시도했겠어요. 이제 노동당 당대회에서 사업 총괄을 해야 되는데 사업 총괄을 하려면은 이제 강성대국에서 군사 강국을 이뤘다. 강성대국이라는 게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군사 강국, 사상 강국, 경제 강국 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아마도 이제 이번 당대회에서 총괄을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80년대 열렸던 6차 당대회에서는 그 김일성 주석이 나와가지고 5시간 정도 총괄을 했거든요. 총괄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북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어떤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보고 뭐 프레젠테이션? 뭐 형식이 프레젠테이션이고 내용상 그러니까 종합 평가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브리핑? 브리핑 그러니까 근데 좀 긴 브리핑. 네, 긴 브리핑. 그걸 5시간 했어요. 김일성 전 주석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강성대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강성대국에서 군사강국이다. 그럼 군사강국으로서 이런 정도 실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사상강국으로서 이런 실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강국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김정은 시대에 비전을 제시해야죠. 경제강국에 대한 거를. 그러려면 이제 군사강국은 이렇게 실적 제시를 통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는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차원에서 이제 보고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네. 어떤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차질은 빚은 거죠,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여전히 그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식 대응인 거죠. 너희들 우리 제재하려면 제재해라. 우리 이렇게 맞선다는 건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올해 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북한 문제가 잊혀지지 않게 이슈화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부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트럼프는 끊임없이 북한 이야기를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떠들고 있고 대통령 네. 선거가 아니라 그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서 지금 그 사람 떠들고 있고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트럼프? 아유. 어떻게 국제 정세가 변하는지 나 그걸 한번 보고 싶어 내가. 안 돼요. 아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어떻게 언급했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뭐 정확한 오디오는 아닌데요. 네. 북한을 얼마든지 공격해서 북한을 뭐 초토화 시켜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인접국이 가까이 있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뿐이다. 북한 너희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공격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은 아마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반응을 환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계속적인 군사적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식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북한이 뭐 무리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지는 불확실한 거죠. 아니 그런데 네. 저기 정치적인 거 문제 그런 어떤 그 과시적인 이유 외에도 실제 어떤 핵 억제력에 대한 굉장히 절박한 나름대로의 어떤 갈증이 이제는 급박해졌다. 이 실제로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앞으로 북한이 처하게 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예상하고 있고 그 국면이 오기 전에 남은 여력으로서 이 어떤
군사 강국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해내지 않으면 이후에는 어쩌면 기회의 창문이 닫힐지도 모른다. 이 창문이 닫히기 전에 이런 어떤 그 조금이라도 어떤 허락돼 있는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빨리 목적을 달성해라. 네. 이런 지침들이 그 군사나 과학기술 단위에 상당히 저는 내려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서두르게 되는데 우리도 나로 발사 서두르라서 실패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때 왜 그렇게 꼭 굳이 발사해야 되겠느냐? 물론 나중에 성공했지만 그건 다 실패하고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 이명박 정부가 이거를 갖다가 나로로 굉장히 그 위신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최초의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과학기술부 장관이 그 현장까지 날아가가지고 막 닥달하며 과학자들이 이래 도전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그리고 뽕 발사했더니 어떻게 돼? 바로 실패.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고 시간을 많이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잖아. 네. 그런데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미사일이라는 것은 기술이 점차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뚝딱 성공했다 이런 무기가 아닙니다. 북한은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러니까 저기는 저기 지금 과학기술이 축적돼서 그걸로 날려야 되는데 지금은 인간의 의지로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건 미사일이 아니야. 인간의 의지야. 인간의 의지야. 그게 날아다니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면은 뭐 어떤 신령한 기운이 하늘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이, 글쎄.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찌됐든 80년대에는 뭐 군사강국, 사상강국이 중요했던 시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21세기 2016년이고 전 세계가 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도 좀 경제에 대한 비전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고 언제까지나 북한 90년대에도 그 굉장히 어려운 식량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면 북한 사람들이 견디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거에 대한 비전을 김정은이 여전히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강성대공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말할 때 이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군사 강국, 두 번째가 이제 사상 강국, 네. 세 번째가 경제 강국인데 이제 지금 현재 북한식 논리에 따르면 이런 거죠. 사상 강국은 김일성이 했다. 이제 군사 강국은 김정일이 했다. 이제 남는 거는 경제 강국이다. 아. 그렇게 해서 경제 강국은 김정은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공개 무대에 처음 나섰을 때 2013년도인가 연설할 때 그때 연설의 핵심적인 게 더 이상 우리 인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 때 네네. 김정은의 연설의 대부분은 아주 굉장히 자상하고 자애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에 경제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이번 7차 당대회 때 네. 그런 것들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는 과거의 김정일 시대보다는 네. 북한의 경제가 훨씬 더 나아지고 있고 평양이
훨씬 더 활기가 있는 도시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움직이는데 경제만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또한 노동당 7차 당대회라는 건 36년 만에 열리는 거니까 네. 북한은 이제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체제니까 네. 이 노동당이 북한이라는 국가를 21세기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할 거고 아마 하여튼 그 중에서 굉장히 경제 문제가 비중이 있는 핵심적인 걸로 제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과거처럼 막 열병식하고 막 이런 것들 막 그 뭐지? 꽃 들고 흔들고 카드 막 섹션도 하고. 카드 섹션도 하고 막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근데 거겠죠. 이제 그 옛날에 이게 좀 촌스러워. 그러니까 80년도에 6차 당대회가 열릴 때는 네.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 네.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창당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6차 당대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창당 기념일 행사와 당대 행사가 같이 되니까 막 카드 섹션도 하고 우리 장 기자가 촌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당대회를 하잖아요. 우리 여러 정당들이. 그럼 왜 이렇게 북한은 36년 만에 당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하고 이제 북한하고 다른 건데요. 우리는 그 전당대회를 자꾸 해야지. 네. 한국 정치는 끊임없이 생물체로 변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당대회에서 대권 후보도 뭐 만들고 네, 뭐 네. 뭘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이제 원래 노동당 귀하게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하다가 또 뭐 10년 만에 하기도 하다가 그래서 1980년도에 6차 당대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는 최고도 10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90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90년에 못했던 이유는 네. 그때는 동구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소련이 망하고 동구가 붕괴된 시점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실적과 비전을 제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뭐 2000년쯤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90년대 이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했지만은 남북 관계가 잘 되고 뭔가 좀 경제적인 비전도 있고 뭐 이럴 때쯤에 해야 되겠는데 그때의 상황은 북한으로서 본다면은 일종의 그 비상 통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당 대신에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김정일이 성군 정치를 하는 때였기 때문에 당의 역할이라든가 이렇게 중시되지 않는 때였죠. 네. 근데 이번에 하는 이유는 언론에서 이제 뭐 이번에 당대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당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은 어쨌든지 간에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됐지만은 네. 80년도 6차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럼 김정은이 자신의 시대가 왔다는 것들을 선포를 하려면은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당 중심의 체제에서는 당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김정일이 당대회를 안 했던 거는 자기는 80년도에 6차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후기자로 등장했으니까 그 이후에 비상사태를 이유로 해가지고 당대회를 안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당대회를 통해서 후계자로 등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정도의 김정은의 어떤 5년 정도의 어떤 임기를 거치면서 취임을 거치면서 이제는 당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체제를 공식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걸 통해서 당 기능을 김정일 시대 때 군 중심이었던 거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당이 우선에 있는 그 체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거죠. 의미가 있는데 이를테면 그 당대회 이후에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뭐 지금 남북 관계라는 것은 그냥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바뀔 리는 없겠습니다만 북한에 의한 대남 평화 공세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게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면 전략가들이 하는 대북 정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감정적이다. 그렇죠. 네. 아니 북한의 영유아 지원을 왜 끊습니까? 그래요, 그게 맞아요. 핵무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 1월 말에 끊었거든요. 대통령 지시로. 같은 시기에 또 영유아 우리 보육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남북한에 동시에 보육 대란이 일어나서 그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그래서 우리 대통령 참 어린 아이들 싫어하세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북한 아이들까지. 아이고 저기 이란에 가서 아이를 아주 행복한 미소로 안으셨던데. 아니 오늘 아침 그런데 중앙신문 보니까. 이런 어떤 영유아 문제 이런 거 남한의 보육대란 이런 게 전부 정치화됐어요. 전부 애들 먹고 사는 게 다 정치화된 세상에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네, 남북 관계에서도 맞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은 저기 북한에 백신 주는 것도 끊었어요. 그 말라리아 백신 이제 곧 여름 다가옵니다. 앞으로. 그 어떻게 모기 때문에. 그 모기 다 내려 이제 여름 때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보면은 이 전략가들이 낸 처방들이 아니라고. 이건 뭐냐 하면은 뭐 없어 하고 한 건씩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에 이제 뛰어난 전략가들이 모여가지고 네. 야 북한을 진짜 아프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것이 핵무기 핵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연결되는 그 포인트는 어떻게 포착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그 논리적인 과정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정렬을 시켜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걸 하나씩 실행해보고 또 우회로를 하나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걸 전략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오로지 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변수는 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쩌면 그건 다른 데서 오지 않을까. 남북 관계가 아니라 네. 예컨대 미중 관계라든가 어떤 그 또는 어떤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그 육자회담 내지는 평화 체제 협상에 대한 어떤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겠는가? 이거는 좀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국제 관계라는 게 이렇게 어떤 그 남북한 관계처럼 이데올로기적이지가 않고, 네네. 그다음에 새로운 권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데서 혹시나 우리가 예상 못했던 변수가 밖으로부터 오는 경우는 없냐 이런 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고 우다회 얘기한 적 있죠. 또 육자회담 적극적으로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반도 운명을 또 외세에 의해서 결정짓는 이런 상황이 구한말하고 똑같이 고종이야? 제가 이렇게 김정대 이 당선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와대의 전략은 굉장히 엉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청와대 전략가가 이제 스쳐 지나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없네요. 그죠? 저기 지금도 있나? 김관진 있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하에서 그분은 작년에 사표 낸 채로 지금 6개월 연장 근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6개월 연장 근무.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영유아 지원을 끊는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한국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진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것 같아. 이 청와대 전략가들이라는 네. 지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종대 단장 지적대로 어떤 청와대에 의한 전략 위에서 네. 남북 관계를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기대 난망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김종인 단장이 참 남북 간의 대치와 같은 어떤 이념적인 요소는 약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으나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장윤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굉장히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비핵화를 동시에 하자고 뭐 나름 적극적인 제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오바마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북한의 어떤 반응, 북한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국리정치용인가요?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북한이 이제 계속 미국을 향해서 나를 잊지 마세요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은 그러면 미국은 그것을 국내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는 방식이 될 텐데 네.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는 거는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것이 가장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무슨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이런 게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으로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곤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모험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차기 정부가 어떤 힐러리 클린턴이 되든 뭐 또는 김종대 단장이 원하는 트럼프가 되든 또는 버니 샌더스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오바마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아마 새로운 어떤 그 재평가 작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국제적인 변수보다 이제 국내적인 변수에 대해 저는 기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국내 20대 국회인가요? 6월 달에? 네. 20대 국회 물론 20대 국회 뭐 모든 정당에서 외교 통일 분야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씨가 말라버렸긴 합니다만은 정의당에 이 김종대 단장이 있으니까 네. 김종대 단장이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네. 뭔가 외교안보 국방 문제에 대해서 네. 이 우리 국회에서 이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거기에 더 기대를 합니다. 아니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삼천포 내가 빠졌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예, 지금 통일 외교 전문가가 거의 전멸을 했기 때문에 국방까지 해가지고 이건 제가 너무 그 저기 뭐야 범위가 넓은데 거의 부총리급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통일부총리. 전부 다 나를 찾아봐요 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미치겠어, 힘들어요 아주 그냥.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은 뭐냐면은 네. 자꾸 이걸 분석적으로 국제관계를 지금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상황을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는 문제예요. 관심은 있냐? 관심은. 물론 말은 합니다. 뭐 몇 년 이내 북한이 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중국도 뭐 육자회담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뭐 핵실험 한번 가만 안 두겠다. 그거야 외교적 얘기했죠. 레토릭, 즉 수사에 불과한 것이지 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의지가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니 더 악화되지만 않으면 다행이고 북한은 의뢰껏 저렇게 떠드는 애들이야. 네. 이렇게 하고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많이 가진다 한들 그것이 미국에 대한 억제력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 이건 이미 깔려있는 전제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도 북한 문제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은 그 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뭐 또 규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망할 때까지 조여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과연 지금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요? 나는 그 한국의 보수 세력의 불안감은 뭐냐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고립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미국이 우리를 언제까지 챙겨줄 것이냐. 지금 트럼프가 왜 네. 고립주의적인 어떤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게 미국의 주류층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정책가 전략가들이 없고 정부 관료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미국 내 공화당의 다수 주류의 정서가 트럼프의 정서예요. 그게 좀 저급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천박한 예, 용어로. 너무 민낯으로 익혀지지 않은 상태로 날 것으로 네. 있어 왔을 뿐이지 미국이 왜 이렇게 한국에 방위비 지원을 많이 하느냐, 방위 분담을 왜 미국이 이렇게 많이 떠왔느냐,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주워들은 트럼프가 그중에 그 코드에 맞는 용어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 터뜨렸을 뿐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게 많잖아요, 근데. 아니 사실이 방위비 아니라 관련해서. 하더라도 그게 네. 정서입니다. 아.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가량 내고 있는 네. 것도 있고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고 네. 있는데 그래도 자기네 국방 예산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도 줄이고 싶다는 겁니다. 뭔 소리야. 예. 왜 유럽이나 한국의 네. 방위를 우리가 떠안고 있느냐? 이런 자기네 국가주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자체의 국가주의. 예, 그게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전 그때가 2010년경에 가장 극심했다고 보는데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줬어요. 이때 공화당 의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이 네. 우리가 대한 안보 정책의 가장 큰 실수는 그때 한국이 항공모함 보내달라고 보내준 것이다. 앞으로 계속 보내야 된다 이러면은 돈 많이 들어가고 한 번 시동 거는데 1억 달러인데 항공모함.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민주당 쪽에서도 그때 나왔고 그 이후로 저 트럼프의 정서는 일반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언젠가 닥쳐요. 이걸 우리 보수 세력이 이런 경고를 안 들을 것 같습니까?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 자존감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럼 해라는 거예요. 그 핵무장 하라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래서 진짜. 트럼프가 말했잖아.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안보 분야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실 이제 다음 미국의 차기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대선이 있고 해가지고 이 진행되는 네. 이 어떤 국제관계에서의 어떤 굉장히 변화무쌍한 어떤 그 급변침의 그 가능성도 지금 우리는 항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 관계가 과연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지금은 염두에 둘 때가 됐어요. 네. 급격한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네.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애국 보수 세력이라고 이제 그 참칭이 되는 이런 분들의 그 자존감의 위기는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굉장히, 그러면서 예.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 분야에서. 좀 그렇게 예상해요. 네, 굉장히 우선 불안하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미국 자체의 정치 논리로 또 중국은 중국 자체의 정치 논리로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반도 정세를 뭐 활용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심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란에서 하고 온 얘기를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다 돼버려가지고 저희가 그 얘기를 압축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란에 가서 뭐 무슨 석유 장관 만나서 또 이제 에너지 협력 또 갔다 와서 중동으로 또 청년들 가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으로 가세요 이럴까 봐 또 걱정이긴 한데 여하튼 이번 이란 방문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성과가 있을지 그 점만 좀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북한 핵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란 방문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따져봐야 되겠는데 네. 왜냐하면 외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금방 이야기한 우리 대화 속에서도 외교가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란이 중동에 새로 열린 블루 오션이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하고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간 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야겠는데요. 이란은 사우디하고 1000년 넘은 왼수지간입니다. 시아파하고 수니파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을 계속 해온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항상 좌충우돌을 하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외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을 감으로써 사우디하고 이란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외교가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외교적 능력이 박근혜 정부엔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블루오션을 찾아갔다가 대중동 외교에 있어서 새로운 파도를 만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파도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하다가 결국 얻은 것도 없이 영수증만 남발하고 오는 이런 격이었는데 이란 사우디에서 또 어떤 외교적 실패를 낳을지 걱정이다. 김종대 단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예, 일단 이란이 이제 핵 개발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란에 대한 어떤 금융 제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죠. 북한에, 이란에 핵 문제 좀 있다고 우리가 이란하고 거래를 금융 결제를 많이 하는데 한국 보고 자꾸 제재하라, 동참하라 그러는데 우리 좀 빼달라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재가 실효성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경제에 의존하는 이란은 결국은 협상의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이고요. 자.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 논리로 가고 국제 제재, 핵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뒷전으로 밀었던 건데 네. 같은 방식을 북한에다 하면 안 됩니까? 같은 방식을. 그러니까 이란에 가서 그 핵 문제가 해결된 내막을 잘 학습을 하고 네. 그 중에서 북한에 적용할 게 있다면 해야죠. 그런 점에서는 거기 가가지고 꼭 다른 말을 할 일은 아니다. 그다음에 경제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많은 보수 정권의 자원 외교가 사실은 국가적 재난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또 과시적인 무엇을 발표해서 나중에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 내실 있게 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가지고 납득할 수 있게 돼야 된다. 이게 자금의 어떤 총선 패배로 인한 정치적 공경을 탈출하기 위한 세러머니가 아니기를 바란다. 뭐 이 정도로 이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 여러분께 제가 당부 말씀 올립니다. 요 마지막만 좀 정리해서 기니까 다 써머리하기 어려우시면 마지막 요 얘기만 좀 해서 쪽지 좀 보내주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들으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정말 자원외교 실패 그 참패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가 됐습니까? 더 이상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조용히 오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혹여라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실천하는 외교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